먼저 미국 공학 할리먼 선출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저한테 진작 받으셨어야죠 라고들 하시는데 기한 지났다는 말 옛날 도서관 책 연체했을 때 이후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일원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I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몇 가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죠. 요즘은 모든 것이 새롭지만 모든 게 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AI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게는 잘 모릅니다. 저는 방관자입니다. 밖에서 지켜보면서 언론을 읽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절 다그쳐서 이 벡터 곱셈이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면 이건 제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1970년대 데이터가 아니라 논리와 규칙으로 AI를 만들던 때 연구자였으니까요. 최신 기술은 새롭긴 해도 사회적 맥락은 그다지 변치 않았습니다. 흔히들 이런 표현을 쓰죠.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다만 운율을 맞출 뿐이다. 그 라임이 과거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반세기 넘게 이 판을 지켜보니까 80살이 된 제가 AI가 이 세상에 뭘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도 나름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뭘까요? 스포일러 껍질 하나 까보겠습니다. 저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킨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AI가 인류를 구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찬양론자도 아닙니다. 종말론자인 두머와 운율이 맞는 단어가 필요한데 부머는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지만 이 또한 딴 얘기죠. 제가 진짜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먼 미래 거대 위협에만 눈이 팔려서 AI가 바로 지금 우리한테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초점은 먼 미래의 비전이 아닙니다. AI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개인적인 배경부터 간략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IT AI랩에서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까맣고 풍성하던 때죠. 저기 보이는 게 700kg짜리 PDP-6 컴퓨터에 연결된 DEC340 디스플레이인데 초당 25만 회 명령어를 처리하던 AI 컴퓨터였습니다. AI를 다루는 최첨단 기기였죠. 반면 제 주머니 속 200g짜리 아이폰은 과거의 그 컴퓨터 수억 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게 대단한 진보라고 생각했죠. 저는 슈어들루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키보드에서 아무 생각 없이 ASDF를 주르륵 누르는 것처럼 옛날 타자기 자판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려서 지은 이름이죠. 이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음성이 아니라 타이핑으로 입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빨간 블록을 집어 올려 라고 치면 이 원시적인 화면 위에서 블록들이 명령에 맞춰 움직이고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존 하클랜드가 Good Old-Fashioned AI, 즉 좋지만 구식인 AI, 줄여서 GoFi라고 이름 붙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GoFi란 AI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관점이었는데 표상, 논리, 추론, 알고리즘 이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그때 AI는 인간이 멈춰서서 지금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문할 때 바로 그 마음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숙고, 데카르트식 사유죠. 반대로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출근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각조차 없이 벌어지는 판단, 그건 애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1973년 저는 MIT를 떠나 스탠포드로 왔습니다. 당시 MIT의 마빈 민스키와 클로드 셰넌이라는 산맥이 버티고 있었다면 스탠포드에는 존 맥카시가 있었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 자체를 만든 사람이죠. 그가 세운 스탠포드 AI 연구소, 즉 세일에 제가 합류한 겁니다. 존이 한 말을 되돌아보면 흥미롭습니다. 1956년이 AI의 탄생으로 여겨지는데 이건 그로부터 3년 뒤인 1959년에 쓴 논문 상식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방금 인용한 논문에서 맥카시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그가 실제로 한 건 만약 A면 B다 라는 논리 규칙을 쌓아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말이죠. 세일은 스탠포드 캠퍼스가 아니라 아르스트라데로 로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DC 파워랩이라 불린 건물인데 전략과는 관련 없다는 게 충격적이긴 한데 GTE의 수장이던 도널드 C 파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곳은 캠퍼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 같은 학과 친구를 조차 단절된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세계, 목가적이고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연구소는 캠퍼스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아직도 종이를 씁니다. 이야기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제록스 파크에서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는 방식.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처음 만들어낸 곳입니다. 여기서 저는 데니 바브로가 이끄는 자연어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슈어들레 블록처럼 고립된 도메인 안에서는 꽤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자연어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방향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AI의 겨울이 찾아왔죠. 고파이라는 접근법 전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최근 들어 그 조각의 일부가 LLM에 다시 얹히고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그 무렵 허버트 드라이피스를 알게 됐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철학자죠. MIT 시절 그는 AI 연구자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논리 규칙으로 인간 지능을 따라 만드는 건 불가능해 라고 정면 비판한 철학자였으니까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스탠포드로 오면서 이웃 학교인 버클리에 있던 그이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AI 연구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반으로 삼았던 그 합리적 사고가 과연 인간의 경험에 정말 부합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플로레스를 만났습니다. 칠레에서 국가 단위의 컴퓨터 제어막을 설계했던 장관이자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범으로 수감됐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였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이 정말 맞물리고 있는지를요. 그 결과가 이 책입니다. 컴퓨터와 인지적 이해. 현재 저는 스탠포드 명예교수로 AI를 직접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AI란 무엇인가? 이 슬라이드는 앤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내세운 주장입니다. 그가 AI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을 나열했는데 생물학, 신경과학, 경제개발, 평화, 하얀 셔츠만 골라놓은 빨래 목록이죠. 그의 글 제목은 사랑과 은총의 기계였습니다. 이 유토피아 얘기는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인간은 앉아서 체스를 두고 커피를 마시고 기계들이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빈틈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실제로 이 글의 제목을 리차드 브러티건이라는 시인 작품에서 따왔습니다. 제목은 사랑과 은총의 기계가 지켜보는 세상. 나는 상상하고 싶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이버네틱 초원을. 포유류와 컴퓨터가 서로의 코드를 짜며 어우러지는 맑은 물이 맑은 하늘에 닿듯 그런 조화의 초원을 나는 상상하고 싶다. 지금 당장 제발 사이버네틱 숲을 소나무와 전자회로 사이로 사슴이 컴퓨터 곁을 한가로이 거니는 마치 꽃잎 돌아가는 꽃 곁을 지나듯 그런 고요의 숲을 나는 상상하고 싶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사이버네틱 생태계를 노동에서 해방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포유류 형제자매 곁으로 되돌아가는 사랑과 은총의 기계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런 세계를. 아름다운 시죠.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 우린 그저 기대앉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잠깐 곁길로 빠져봅시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던 시대로 돌아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자동차는 놀라운 발명입니다.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커다란 짐을 운반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만약 그 시점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하지만 자동차는 공해를 일으킬 거고 고속도로가 도시를 갈라놓을 테고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낼 겁니다. 당장 자동차가 발명됐는데 그로 인해 심화될 사회 문제를 떠들었다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정말로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사람들 반응은 빤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해. 그때 가면 누군가 해결하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AI에 대해 듣고 있는 말과 정확히 같습니다. 부작용 있긴 하지. 하지만 그 부작용이 차를 타는 이유는 아니잖아. 공해 문제 해결할 거야. 기후 문제 해결되겠지. 인간은 영리하니까. 그런 걸 내버려둘 리가 있나.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시 진지하게 쓰였을까요? 풍자인 건가요? 글쎄요. 전 확신이 없습니다. 브라우티건의 소설까지 더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종말론자들입니다. 미래의 컴퓨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인간을 쫓아오고 우리를 모조리 죽이거나 종이 클립으로 바꿔버리거나 무슨 짓이든 하겠지.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이 아포칼립틱한 미래를 어떻게 다루느냐. The Future of Life Institut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I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초지능의 개발에 대한 금지를 촉구하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게 개발될 것이라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 둘째, 강력한 대중의 동의. 이 성명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좀 더 해체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짚죠. 우리는 초지능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금지하는 게 올바른 접근인지도 아직 알 수 없고요. AI가 지배권을 장악하고 인간을 제거할 것이라는 생각,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분은 말빈 민스키, MIT에서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가 1970년에, 그러니까 반세기도 더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3년에서 8년 안에 우리는 평범한 인간의 일반 지능을 갖춘 기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날짜가 좀 안 맞긴 했습니다. 47년 정도요. 몇 달 안에 천재 수준이 될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능력은 측량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요즘 이런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네, 컴퓨터가 한번 통제권을 잡으면 우리는 결코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이 우리를 애완동물로 두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종말론자들의 관점입니다. AI는 언젠가 초지능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되든지. 자, 여기서 제 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AI는 가속기입니다. AI는 이전에도 존재했고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문제들, 그것이 AI에 의해 가속되고 있습니다. AI가 원인이 아닙니다. AI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거기를 봐야 합니다. AI가 문제냐 아니냐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이건 오레곤 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집어삼키고 사람이 마실 깨끗한 물까지 기계열을 식히는 데 빨아들여서 허공에 증발시켜버리고 지역 생태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와 물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집중하고 싶은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와 물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덜 먹는 칩을 만들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좋아, 이제 괜찮아. 지구에 물도 안 뺏기고 대기에 CO2도 안 뿜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너지와 물 문제 그리 중요치 않아. 하지만 지금 세상을 보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에겐 절실한 문제이고 에너지와 물 문제, 고용, 환경, 지역 갈등까지 줄줄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문제. 이 화면은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입력이나 문서 검토 같은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12월 기사입니다. 스탠포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손에 쥐고 나서야 그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학위가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I 코딩 툴이 이미 엔트리 레벨을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입생이었을 때 챗GPT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4년 사이에 AI는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잘 코딩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코딩, 뭐든 간에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준비하는 분들, 그 자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AI가 일자리의 판도를 바꾸는 것,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모데이 주장으로 돌아가 보면 AI가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랍니다. 제프리 힌튼 멘트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현대 AI 대부라고 여겨지죠. 실제로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다. 부유한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AI를 사용할 것이다. 그 결과는 대규모 실업, 그리고 이윤의 막대한 증가. 자, 요점은 이겁니다. AI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AI는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일부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용이라는 문제는 인풋 아웃풋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인용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데이터 센터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2026년 미국 지역구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때 마이너 이슈였던 것이 선거 구호가 됐다. 너무 많은 유권자들이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 우려하고 격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유권자들이 당장 따질 수 있는 건 당신들이 센터를 짓고 우리의 마실 물까지 빨아들이고 있잖아 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려는 그 기저에 있습니다. AI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이죠. AI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고용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지 투입 산출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고용이 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용의 의미가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또 다른 문제, 진실입니다. 이건 2004년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존 캐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인 폰다와 함께 찍힌 사진이 실렸습니다. 제인 폰다는 안티 베트남전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가의 진영이 가장 증오하는 부류의 인물이겠죠. 캐리가 제인 폰다와 같은 무대에 서 있는 사진,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라고 납득시키기 위해 넣은 겁니다.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 사진 어디서 왔을까요? 포토샵입니다.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데 AI는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던 구식 포토샵 7이면 충분했습니다.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어. 사진을 봤지만 실제가 아닐 수도 있지. 이건 예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작이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더 흔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틱톡의 전 신뢰 안전 책임자 데이지 서더버그 리프킨이 한 말입니다. 전부 가짜일 수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 무엇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뉴스 매체를 신뢰하는 우리네 능력, 웹에 떠도는 정보를 믿는 능력, 영상을 보며 진실을 가늠하는 그 능력에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가 그 감각을 좀먹고 또 마비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험 속 수많은 부분은 내 눈으로 직접 보면 그것은 실제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에 걸쳐 뼈에 새겨진 인류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각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조차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또 타인과 상호작용을 맺을 때 대체 무슨 전제를 딛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은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마침 이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직 오픈 AI 직원이 말했습니다. 딥페이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비록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린다 해도 결국엔 올바른 사업적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시장을 장악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진보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오픈 AI가 소라를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겁니다. 이것이 늘 그들이 내세우는 단골 논거입니다. 그래, 나쁜 짓인 건 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더 나쁜 놈들이 할 거다. 중국이 먼저 AI 패권을 주게 된다. 늘 이런 식의 협박이 있어 왔죠.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게 좋은 일이라고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측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핑계대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거짓말들이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적인 속임수일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가짜 콘텐츠의 상당수는 물론 의도적이지만요. 존 올리버가 자기 쇼에서 이를 가리켜 AI 슬럽이라고 부르더군요. AI가 온라인 공간에 쏟아내는 저품질에다가 팩트는 반쪽짜리이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그리 좋지 않은 결과물들. 제가 직접 겪은 AI 슬롭 사례를 하나 들죠. 물증은 없습니다만 이 강연 맨 처음에 제가 미국 공학 한림모원에 선출됐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스탠포드 리포트에 절 축하하는 공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초반엔 훌륭한 공헌이라고 쓰였지만 테리 위노그라드 교수는 현재 바이오엑스와 모성 및 아동 건강 연구소 소속입니다. 그걸 보고 전 이렇게 생각했죠. 내 아내가 의사니까 혹시 아내의 이력이 섞여 들어간 건가? 하지만 제 아내는 노인병 전문의입니다. 아동이 아니라 노인을 본단 말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저곳 소속이라 판정했을까요? 알고 보니 이건 스탠포드 학내 센터들의 아주 고질적인 학습이었습니다. 연구비를 쥐고 있는 센터들은 누군가 보조금 서류의 이름만 스쳐도 앞뒤 안 가리고 자기네 명단에 박아넣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소속이라면서요. 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옛날에 메디컬 스쿨 동료와 공동으로 보조금을 딱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제 이름이 거기에 올라갔던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그 엉터리 기록은 수년간 그리고 또 수년간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로요. 오늘 강연 직전에 제 진짜 양력을 읊어준 사회자처럼 어떤 인간 기자가 제 이력을 조사했다면 분명 팩트 체크를 했겠죠. 좋아, 이건 팩트고 이건 오류고 이건 체크해야지. 하지만 AI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데이터 쪼가리를 찾아내서 기계적으로 짜깁기 할 뿐이죠. 그 정보가 어떤 맥락을 갖는지 인간적 의미 따위는 중요치 않으니까요. 이런 식의 정보 왜곡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건 몇 년 전 뉴요커 표지입니다.
해변에서 가족들이 즐기고 있는데 사실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가족 전원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 나왔는데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대체되는 것, 이건 AI 이전부터 있던 현상입니다. 소셜미디어와 함께 시작됐고 수년간 이어져 온 추세죠. 가까이에서 겪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한 학부생을 만났는데 과제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예전에는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토론하고 부대꼈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그냥 챗GPT로 직행합니다. AI가 1초 만에 답을 턱턱 내놓는데 뭐하러 사람들과 떠드느라 시간 낭비해요.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종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이 뜻하는 건 명확합니다. 과제를 빨리 치워버리는 속도만 최적화할 뿐 그 이면에서 학생들 사이에 진짜로 어떤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떠들고 싸우고 서로의 밑바닥을 알아가죠. 그러다 훗날 미래의 어떤 스타트업을 함께 세울 공동 창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제 정답이다 맞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생의 더 거대한 기회로 이어질 그 대문을 닫아버리고 그 자리를 좁디 좁은 작업 효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인데도 말이죠. 앞선 얘기와 맥락은 같지만 조금 다른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인간과 인간이 마주해야 할 상호작용의 자리를 AI가 통째로 대체해버리는 방식, 바로 챗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죠. 1966년 최초의 챗봇입니다. 거의 60년 전이죠. MIT에서 조 위센바움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도 MIT에 있었고 같은 연구 그룹은 아니었지만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 행세를 하는 챗봇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라고 치면 어떤 점에서요? 항상 뭔가로 우리를 귀찮게 해요. 어떤 점에서요? 엘리사는 저도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과제로 낸 적이 있을 만큼 단순한 프로그래밍입니다. 단어 매칭이 전부예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음 응답은 무조건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나요? 입니다. 뭐가 항상이고 왜 항상인지 엘리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겉도는 말을 한꺼풀 벗기려 할 때 나쁘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바로 그래서 엘리사가 정신과 전문의 흉내에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좀 그만하지 소리를 들었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해냈고 사람들은 납득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위센바움의 비서가 엘리사를 쓰다가 개발자인 위센바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사적인 얘기 중이어서요. 바로 매칭밖에 못하는 원시적인 챗봇에 한 사람이 진짜로 몰입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간성을 무엇에든 투사하는 능력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인간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의인화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죠. 비단 그 비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사례를 보시죠. 그램이라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귀여운 챗봇이죠. 아이의 성격을 학습해서 재미있고 교육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군요. 여기 적힌 홍보 문구를 하나 인용하자면 잠들기 전 그램이 하듯 아이에게 지나칠 정도의 칭찬을 쏟아부어 주세요. 이 아이는 이제 4살 된 엠마입니다. 그램은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램을 잘 돌봐줘야 해요. 기계가 내뱉는 과도한 칭찬을 마치 부모가 따라해야 할 정답처럼 내세우는 겁니다. 어린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은 다양한 AI 동반자로 넘쳐나니까요. 프렌드 AI 같은 서비스는 물론이고 당신만의 AI 여친을 만드세요 라거나 나만의 AI 동반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화면 아래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친구 혹시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마이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친근한 얼굴로 알려진 캐릭터죠. 이 화면은 MS의 공식 홍보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들은 이 캐릭터를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따뜻함과 개성을 가지고 마치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이를 통해 음성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경험을 주죠.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MS 같은 진지한 기업이 코파일럿처럼 지극히 사무적인 툴을 만들면서도 이런 식의 모의된 인간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전 이걸 모의된 인간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 물론 제 컴퓨터는 분명 제 말을 아주 성실하게 듣습니다. 제가 원치 않을 땐 절대 말대꾸하지도 않고 귀찮게 굴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연출된 모의된 인간성은 우리가 인간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청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 장면을 보니 MS의 과거를 다시 들춰내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혹시 밥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건 1995년에 MS가 야심차게 내놨던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마케팅 책임자가 훗날 빌 게이츠의 아내가 된 멜린다 프렌치였고 스탠포드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리비엔 나스가 컨설턴트로 참여했었죠. 당시 밥의 컨셉은 아주 친근하고 수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밥의 홈 화면인데요. 우측 구석에 로버라는 작은 개가 보이시죠? 이 녀석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치 집처럼 친숙한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AI가 없었으니까 충분히 영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저 어리석은 짓만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MS는 그 이후로도 이 방향을 계속 탐구해왔습니다. 앞서 4살배기 엠마 사례를 언급했었죠. 잠들기 전 챗봇이 아이에게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늘어놓고는 아이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속삭여준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인공지능 아첨꾼, 즉 AI 사이코팬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 저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상의 본질은 압니다. AI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당신은 꽤 훌륭해 라고 말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던지든 기계는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요 라며 무조건적인 맞장구를 칩니다. 반면 당신의 인간 친구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글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당신이 진짜로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위엔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대단해 라고 치켜세워주면 당신이 더 자주 접속한다는 사실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앞서 본 그램의 노림수도 그겁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모든 챗봇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노골적으로 아첨함으로써 그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시선을 잡아끕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띄운 직관적인 그래픽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도 챗봇이 사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겼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죠. 기계는 당신의 삶과 죽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계가 뱉어내는 말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착각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챗봇이 사용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직시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그들이 우리 사생활을 어떻게 파헤치고 감시하는가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살배기 엠마가 그램에게 제잘거린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기업의 데이터 센터, 즉 본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광고는 물론이고 그 어떤 형태의 상업적 착취로 악용될 수도 있죠. 일단 데이터가 기계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에겐 그 어떤 통제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시라는 행위 자체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옛날 TV 수사물에나 나올 법한 흔한 장면을 지금 하나 띄워봤습니다.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차 안에서 잠복하거나 카메라 렌즈를 들이민 채 누군가의 뒤를 미행하는 식이죠. 과거의 감시 수준은 딱 이 정도 물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고전적인 방식에는 굳이 AI 따위가 필요하지 않았죠. 더 최근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람 아는 분 있으신가요? 무자비한 사상 검증이나 마녀 사냥을 일컬을 때 쓰는 메카시즘의 장본인이죠. 1950년대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적색 공포를 주도한 인물이죠. 당시 상황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연방 공무원과 시민들이 안보 위협을 볼모로 일자리를 잃었고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블랙리스트로 탄압당했으며 수많은 학자와 교사들이 사상 검증을 당해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 누군가 과거에 썼던 글귀 하나 혹은 잠깐 참석했던 모임 하나를 꼬투리 잡아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는 순간 한 사람 인생에는 파멸에 가까운 엄청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여기 작게 들어간 삽입 문구를 보시죠. 최근 보도뉴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 세관 집행국인 아이스의 비판적인 시민들의 계정을 색출하기 위해 법원 영장조차 필요 없는 행정소환장을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무더기로 뿌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이 디지털 세계에 남긴 그 어떤 지문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일 필요조차 없죠. 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라면 그 무엇이든 표적이 되니까요. 심지어 철저히 비공개라고 믿었던 여러분 개인 이메일마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업들 서버 안에 고스란히 쥐어져 있으니까요. 이 모든 데이터는 영장도 없이 언제든 여러분 뒤를 쫓아 여러분이 과거에 무심코 남긴 글 한 줄을 근거로 당신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생활 침해는 AI가
그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핵심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과 국가가 영장도 없이 쓸어 담은 수 기가바이트, 아니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저 방대한 소환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 더미 위에 그냥 AI를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 수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흔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짜 국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협의 목록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골칫거리는 바로 자율무기입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를 좋아하는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어느 장난감 회사의 실제 광고 이미지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토이 로봇을 홍보하는 건데 생김새가 이렇습니다. 저 모습 자체만으로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는 AI를 써서 전쟁을 자동화하고 살상 행위를 비인격화했을 때 초래될 참혹한 결과만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먼 과거를 떠올려보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려면 직접 창을 쥐고 다가가서 상대방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대전은 전투기와 폭탄 그리고 온갖 원거리 무기들로 대체됐고 그 과정에서 전쟁은 철저히 비인격화되어 버렸죠. 버튼 하나로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AI 로봇들은 그 잔혹한 비인격화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섬뜩한 도약인 셈입니다. 시간을 잠시 1980년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발표됐던 전략 방위 구상을 기억하십니까? 대중에게는 비공식 명칭인 스타워즈 프로그램으로 더 친숙한 프로젝트죠.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요격하겠다면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날아오는 적의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우주 방패를 건설할 것이며 그로써 우리는 영원히 난공불락의 국가가 될 것이다. 최근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관련 소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레이건이 내세웠던 구상의 핵심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컴퓨터와 그 시절에 존재했던 초보적 수준의 AI를 활용해서 미 국경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을 즉각적으로 식별해내고 그것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우주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거였죠. 당시 저는 한 단체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컴퓨터 전문가 모임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 회원이기도 했던 데이빗 파나스가 직접 워싱턴으로 가서 의회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철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AI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처럼 물렁물렁한 분야를 다룬 학자가 결코 아니었죠. 그가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한 번도 테스트해 볼 수 없는 시스템이 잘 작동할 거라 믿고 만들어낼 수는 없다. 자, 이 방어망은 인류가 지금껏 구축해낸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단 한 차례 첫 가동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히 작동해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되니까요. 철저한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계획은 완전 비현실적이며 결코 우리의 목숨을 의지할 수 없는 망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우리 단체를 관통하는 핵심 모토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게 있어 자율 무기가 품은 진짜 공포는 총을 든 로봇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로봇이 전장에 등장할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주제의식은 진짜 빅딜이 아닙니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이 거대한 전쟁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가져다가 무엇을 타격하고 무엇을 멈출지 결정하는 그 막중한 권한을 전적으로 AI에게 맡겨버린 것 그 자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AI의 결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요즘 AI가 겪는 치명적인 오류, 즉 환각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AI가 러시아나 최근에 중국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돌이킬 수 없는 환각을 일으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끔찍한 맹점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세계 최초의 챗봇 엘리사의 창시자 조 위슨바움이 이미 1970년대에 정확히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컴퓨터 권력과 인간 이성은 인공지능을 포함해 컴퓨터가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일들과 오직 인간만이 감당해야 하는 판단의 역할 사이에서 그 본질적인 차이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 책의 부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에서 계산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고뇌하고 내려야 할 윤리적 판단을 내던져버리고 그저 기계적으로 정답이 무엇인지 계산만 하려 든다는 통렬한 일침이죠. 이 책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전쟁 문제의 본질은
기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행위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한 교사가 이런 글을 남겼죠.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늘 새로운 성가신 버릇을 하나씩 달고 나타납니다. 올해 분명한 유행은 이른바 클라우드 보이스 같군요. 이 세부 내용을 굳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의 말은 간단합니다. 뭔가를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마다 클라우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본질은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내가 책임진다 라는 주체적인 태도에서 글쎄요 클라우드가 그렇게 하라던데요 라며 기계 뒤로 숨는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죠. 현실 속 수많은 영역에서 이 방식은 너무나도 쉽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몫인 그 무거운 책임을 AI에게, 즉 기계의 결정에 자연스레 떠넘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우리 사회에 뚜렷한 눈에 띄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효과 중 하나는 요즘 언론에서 이따금 접할 수 있듯 바로 허무주의의 확산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클라우드 보이스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조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애써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도 없고 쉽게 끝날 일도 아니지. 결국 AI가 다 지배할 텐데 그래서 뭐 어째? 결국 책임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깊은 마음 씀씀이 그 자체를 탈락시키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 AI가 직접 유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AI가 사람들이 그런 무책임한 패턴에 훨씬 더 쉽게 빠져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명명한 그의 책은 곧이어 다루겠습니다만 이른바 기술적 세계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의 일부입니다. 끝없는 최적화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실존적인 마음씀을 놓치게 됩니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 관계 혹은 목적을 향해 살아갈 가능성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나 목적들이 어떤 덤을 줘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중요한 실존적인 것들 말입니다. 뭐 기타 등등. 결국 AI를 매개로 할 때 우리 삶은 그저 해결해야 할 일련의 최적화 문제처럼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처럼 혹은 기어올라야 할 사다리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전문을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이 글이 던지는 기본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산성과 효율성 같은 것들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생산성 효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진다는 착각이죠. 때때로 유용하긴 하지만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허버트 드라이퓨스를 얘기할 때 언급했던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의 철학을 깊이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워낙 난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시 한번 요점만 짚어보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이른바 기술적인 방식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더 인간적인 방식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AI가 만든 이 기묘한 풍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항해라는 개념을 하나의 메타포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제 동료인 페르난도 플로레스에게서 빌려온 표현이죠. 우리는 흔히 항해를 운용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A 지점에서 B 좌표로 갈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최적 경로는 무엇인가? 해류의 환경 변수는 어떠한가? 이것은 결국 최적화 문제일 뿐입니다. AI 역시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AI가 사용되는 방식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 은유가 말하는 바는 여러분이 맞닥뜨린 현실이 오히려 이 급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잔잔한 바다를 한가로이 가로지르는 게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급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물살에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고 통제할 수 없으며 언제든 날카로운 바위 위로 내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중요한 건 미리 세워둔 치밀한 계획이나 최적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메타포를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물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거나 혹은 그 거친 흐름 속에서 직접 방향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각각의 선택지가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타임지의 최신 커버 스토리입니다. 요즘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계층을 막론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바로 AI가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AI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인간의 목적 의식과 의미를 침식하며 끝내 우리의 사회적 정서적 지능마저 훼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 얼마 전 타임지 표지인데 제목은 인간 대 AI.
이런 크나큰 두려움과 적대감이 사람들이 AI에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첫 번째 접근법은 아예 거친 물살 밖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좋아, 그냥 숲으로 들어가서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내 지인들과 살겠어. 이 모든 혼란에 더 엮이지 않겠다고. 이는 마치 특권을 가진 극소수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가장 제정신으로 사는 법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탈출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 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는 건 어떨까요? 이 거대한 흐름에 댐을 짓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로 초재능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초재능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똑똑할 것이라는 말빈 민스키의 오랜 관점이 전부죠. 하지만 일단 추가적인 AI 개발에 대한 전면 금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초재능 금지와 AI 개발 금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댐을 막아둘 수 있을까요? AI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답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작금의 기후 변화 문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인류에게 주어진 현실 속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은 과학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AI 개발이 안전하고 또 통제 가능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전이니 통제니 하는 말들은 그저 막연한 포부일 뿐 현실을 규제하는 객관적 척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인 강력한 대중의 동의는 어떨까요? 아까 보여드린 타임즈의 표지가 증명하듯 여론은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 쉽게 좌우됩니다. 즉 대중을 어떤 사안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일은 철저히 홍보와 마케팅 영역일 뿐 AI 기술 자체가 안전해졌다는 개념적 발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론은 언제나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주 훌륭해 당장 가봅시다 라고 환호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절대 안 돼 당장 멈춰 라며 반발할 테니까요. 결국 AI 연구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발상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대중이 가볍게 찬반 의견을 얹어서 결정할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친 급류 속에서 어떻게 바위들을 피해가야 할까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간 사람들이 논의해온 몇 가지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규제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죠. 규제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연 규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규제 방식의 차이를 들여다보는 게 꽤 흥미롭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발의된 어떤 법안을 예로 들어보죠. 세부 조항을 보면 AI 기업들에게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 사고를 보고하며 자체적인 모범 사례를 문서로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절차에 관한 규제입니다. 기업이 기술적으로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죠. 그저 당신들이 뭘 만들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우리 검사관들이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는 있게 해달라 라는 식입니다. 물론 나쁜 접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급류에 흩어진 바위를 치워주진 못하죠. 아주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니까요. 반면 유럽 인공지능법을 들여다볼까요? 전 세계에서 AI 규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무대가 바로 유럽입니다만 이 법안은 8가지 특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해로운 AI 기반의 조작과 기만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법이 말하는 해로운 조작과 기만인지 통상적인 여론몰이에 불과한지 그 모호한 경계를 가려내느라 아마 1세기 동안은 소모적인 법률 분쟁만 반복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평범한 광고조차도 이미 충분히 해롭고 조작적이며 기만적입니다. 그 기만적인 행위 속에 단지 인공지능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금지하는 또 다른 항목, 사회적 점수 매기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사례를 보시죠. 금융신용 시스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통제 도구로 확장됐죠. 중국의 모든 시민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시민인지를 나타내는 점수가 부여됩니다. 사소한 무단 횡단부터 온라인에 남긴 말 한마디, 심지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그 점수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며 대출이나 열차 티켓팅 같은 일상을 통제하죠. 더욱 섬뜩한 건 정작 당사자들은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이 막혀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수억 대의 감시망 아래 이 모든 평가는 철저하게 알고리즘이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EU 법안은 바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둔 겁니다. 다시 짚어보죠. 물론 이런 명백하고 극단적인 악용을
법으로 막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방 자체가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파고든 AI의 일반적인 사용마저 멈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샅샅이 뒤진 다음 알고리즘을 돌려 누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인지 판별하겠소 라며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일상적인 위협들을 말입니다. EU 법안에서 직장이나 교육기관 내 감정인식 기술을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라며 금지한 대목도 꽤 흥미롭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지 말 것. 자, 이 거창하고도 선언적인 문장이 실제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막아내고 무엇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쟁점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대충 선을 그어버리는 포괄적인 법안 하나로 이 거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초기 AI 선구자 중 한 명인 조슈아 벤지오가 이끄는 비영리 연구 조직 로우지로를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설계 시점부터 어떠한 편향이나 숨겨진 의도 없이 완벽하게 투명하고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죠. 그들은 이렇게 선언하더군요. 우리는 안전하고 고도화된 AI로 향하는 다단계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의 AI 시스템이 책임감 있고 공평하게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로서 개발되고 배치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들이 밝힌 포부 자체는 훌륭합니다. 정확히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그는 덧붙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도록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AI를 창조하고 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시험대가 드러납니다. 그 거창한 목표대로 작동하는 AI를 실제로 설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그 설계 디자인조차 결국 이 거대한 탕류 속으로 흔적도 없이 휩쓸릴까요?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AI 업계에서 말하는 가치 정렬이라는 용어에 대해 얘기해보죠. 사실 저는 이 단어에 약간의 알러지가 있습니다. 우린 AI는 인간의 가치에 정렬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이 인간의 가치란 개인의 자율성이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주장하면 글쎄요, 실리콘밸리의 테크브로 진영에서 밀어붙일 법한 논리입니다. 유럽 관점과도 다르죠. 우리가 흔히 인간의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은 UN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계몽주의 이후 서구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가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시가 성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대화했어도 얼굴을 드러냈어도 안 된다고 규정하죠. 자, 과연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특정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문화적 가치일까요? 결국 인간의 가치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AI를 거기에 맞출 수 있다는 믿음은 완전한 허상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본질을 무시한 애초에 틀린 가정이죠. 이 환상이 성립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뒤 자신의 가치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억지로 둔갑시키는 일이겠죠. 가치란 결국 언어로 규정될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춥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가치는 인종 순혈주의다 라고 답한다면 어떨까요? 방금 전 가치라는 X값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확장해 본 겁니다. 반대로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또 다른 극단으로 밀어붙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직관적으로 공감하는 가치를 이런 명시적인 공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순간 가치의 본질은 훼손되고 분열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AI가 아동의 나체 사진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얼추 가능하죠. 앞으로도 다크웹이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누리피케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 대상이 아동에 국한될지 모든 사람 사진으로 확대될지 대체 그 기준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집중해야 할 것은 당장 피해야 할 눈앞에 암초가 뭔지 직시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단박에 해결할까 하는 그런 허황된 질문을 읊조릴 때가 아니죠. 자, 다시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컴퓨터에 어떠한 가치를 심어줄까가 아니라 기계 스스로 가치를 표현하고 구현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좋지만 구식인 AI, 즉 GoFi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던 존 하클랜드가 남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AI의 진짜 문제는 컴퓨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알 바 없다라는 점이다. 꽤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오합니다. 컴퓨터가 뭔가를 신경 쓴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컴퓨터는 여러분에게 답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답 때문에 살든 죽든 그 답을 따르든 말든 무슨 상관일까요? 기계가 그런 걸 신경 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입력된 데이터셋을 거쳐 답을 도출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아무리 고도화된다 한들 그 기저를 들여다보면 컴퓨터는 털끝만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을 수행할 뿐이죠. 그리고 우린 적어도 사람만큼은 컴퓨터와 달리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아닐 때가 있긴 하죠. 인간 역시 기계처럼 무심해지곤 하니까요.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무심할지도요. 마치 난 알 바 아닌데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타인 역시 나와 같다는 전제 위에 이 사회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은 가질 거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컴퓨터 알고리즘 속에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제 동료인 B. 스캇 루소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컴퓨터와 AI를 다루는 시각이 꽤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이데거 사상으로 돌아가 보자면 실존적 염려란 우리가 세상에 놓인 방식 자체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소유하는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효율과 숫자로만 따지는 이 세상에서 우린 정작 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그 기저에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뭔가가 존재합니다. 실존적 염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답다는 것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AI에 특정 가치를 주입하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한 가정에 기반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삶은 하나의 모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지금 거센 하류를 타고 쓸려가고 있고 다음 구비를 돌았을 때 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고 통제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은 제가 삶에 스며든 염려의 토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디테일한 가치 선언이나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루죠. 앞서 제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컴퓨터 전문가 모임 속 일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절 저희가 실제로 차에 붙이고 다녔던 범퍼 스티커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미래를 이끈다. 지금 AI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AI가 미래를 몰고 가고 있죠.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를 잡는 것은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실존적 염려를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AI를 배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왔다면 제가 여기서 속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물살을 읽고 방향키를 쥐고 나아가는 일종의 항해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AI를 만드는 방식 자체에서 뚝딱 고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 염려할 줄 아는 AI를 만들겠다거나 책임감 있는 AI를 구축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빅테크 CEO들이 있죠.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그 기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렸지, AI 메커니즘에 뭘 집어넣느냐 이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메커니즘은 다른 작동 원리에 비해 통제하기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 지점에는 분명 우리가 파고들 만한 연구 주제가 산적해 있죠.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연구 자체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과제는 결국 사회적 이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가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겠지만 기술 혁신만으로 달성되진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방향을 잡는 겁니다. 동력을 내는 모터는 이미 저기 있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 없습니다. 우린 그 엔진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AI 작동 방식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모든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 한 개를 짜놓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티튜드와 사회적 역량,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몹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를 요구하죠.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을 훨씬 더 거대한 주제로 이어지는 작은 단서에 불과합니다. 이 방향을 돌려 세우고 싶다면 생태계와 인센티브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인용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AI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들이 결국 이 경제적 경쟁 시스템에 의해 쫓기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깃발을 꽂지 못하면 사망한다. 가장 먼저 도달하면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이죠. 이는 아주 단편적이고 얄팍한 발상입니다. 무조건 제일 빨라야 하고 무조건 제일 커야 한다라는 맹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상체계라는 자체가, 물론 누군가는 이를 자본주의라 부르겠지만 이 체계가 뿌리부터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AI를 어떻게 만들까? 이러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뭔가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질문한 답변은 아닙니다. 물론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이나 이런저런 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 부정적인 무게를 현실적으로 옮겨내려면 결국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강연에서 깊이 파고들 주제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여러분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팀과 함께, 사회와 함께 협력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사히 급류를 통과했거나 하루에 무사히 도착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모두 팀을 합쳐 노를 저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천재성에 의존하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돼서 AI를 안전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식의 영웅주의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굳건한 연대를 이루어서 이 물결을 이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